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같네요. 예. 자, 몇 페이지표 보시면 496페이지표 보세요. 오늘 이제 신해혁명 부분을 할 텐데요. 신해혁명도 이제 한 4, 5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의 이제 그 원인과 과정을 이제 좀 보면, 그 원인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신왕족 내각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푸이죠. 근데 이 푸이는 이제 3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정치는 이 푸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친일척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각 구성을 이제 보면 그 13명 장관 중에 만주 한족이 8명, 몽고 귀족이 1명, 이렇게 구성이 됐어. 그래갖고 그 당시 그 한족과 귀족이 거의 대부분 독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시 그 당시 이제 개혁을 원했던 그 신사층이나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래서 이 내각을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친기 내각이래요. 친기. 친기라는 것은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 인척들, 친척들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친기 내각이라고 이제 또 부르기도 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제적 문제로 그 당시 이제 그 신사계층들이 이권해소 운동을 펼쳤어요. 이권해소 운동은 뭐냐면, 그 당 서양 열강으로부터 탈취됐던 그런 강산 채굴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 같은 것들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신사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 민간 자본을 형성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해소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철도 국유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 철도 국유화 조치의 명분은 일단 이제 그 철도를 민영화하면 지방에서 부설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 어떤 통일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라는 명분으로 그 철도 국유화 정책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외국의 차관을 빌려오기 위해서 이 철도 국유화 조치와 함께 그 부설권을 다시 그 담보로 해갖고 외국에 갖다 팔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차관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각성에서 폭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철도 국유화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던 지방 신사계층들이죠. 거기에다 이제 농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농민들 입장 볼 때는 그걸 이제 민간 자본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들도 신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반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자기 돈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철도 국유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손해를 보잖아. 그다음 그 신사계층들이 주도하는 이런 그 저항 운동에 같이 가담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그 강서 신정 때 그 여러 가지 개혁 자금들을 마련한다고 해서 또 전쟁 비용, 이런 상환이나 배상금 등등 해가지고 세금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 그 농민들은 신사계층들과 주도로 해서 반조세 운동도 전개하고 있을 때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소장국 반대 투쟁 등등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농민 투쟁이 확산이 됐다. 그래서 이 그 신해혁명의 이제 배경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권해소 운동. 그걸 통해서 철도 국유화 운동. 그 다음에 또 이에 대한 신사계층의 반발. 거기에 농민들도 이제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도 국유화 운동이 제일 이제 먼저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 호남성이죠. 그래서 호남성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역에 봉기가 발생이 됐고, 특히 그 사천성 지역의 봉기가 되게 격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천성 지역의 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호북성 군대를 그 사천성에 파견하려고 했죠. 그래서 호북 무창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가 파견하기 직전에 거기에 이제 군대 내에 있었던 혁명파들에 의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해혁명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초창기 주체, 무창봉기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손문과 그 일당들이 아니야. 동맹회 쪽의 사람들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혁명파지만 좀 계보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사 공진을 주도로 해갖고 그 무창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문학사 공진회는 단체는 예전부터 신군에 그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청성 봉기 등등 해갖고 신군에 이제 뭐냐면 내부 동요가 일어날 때 이걸 틈타서 그 무창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무창봉기는 이제 그 일으키면서 이게 각 그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제 무창봉기인데 이 무창봉기는 뭐냐? 자, 무창이라는 지역은 어디죠? 호북성에 무안이라는 곳이 있죠. 호북성 성도 그 무안 삼진이 있어. 그 중에 이제 한양, 항구, 무창 있는데 거기 한 지역이 무창이야.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남에 분당구라고 있잖아요. 한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창에서 봉기하고 나서 곧바로 한양, 항구의 신군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각 성이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개 성 중에 17개 성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혁명파나 그 다음에 강남 신사계층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혁명사역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혁명의 이제 중심지였던 초기 중심지가 어디예요? 무창이죠. 호북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북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각 분산된 독립세력들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호북군 정부가 무창에서 수입되죠. 그래서 그 당시 자위국 위원들과 협의하에 그 당시 이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여운형의 사람은 이제 청나라 신군의 장군이었는데 얼떨결에 이제 그 혁명파에 가담을 해서 군정부 도독으로 추대를 내면서 이제 그 호북군 정부가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외국인의 재산보호 및 영사 중립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 그 통일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각 세력의 그 각 성의 혁명 세력을 소집을 해갖고, 뭘 의결 공포시키냐면,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공포해요. 보통 대강 붙인 것은 뭐냐면, 큰 개략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본 그 협정을 마련하거나 어떤 헌법을 마련하기 전에 큰 틀을 잡는 어떤 초안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의결 공표해서 앞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이것이 나중에 상해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자, 임시정부 이제 그 조직 대강을 이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있다가 그 당시 좀 있다가 이제 누가 귀국을 하냐면 손문이 귀국다죠. 손문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손문은 그 당시 혁명파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상징적 인물이야.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혁명의 상징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혁명파 세력들이 손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손문을 그 임시정부로 그러니까 손문을 그 귀국을 맞춰가지고 남경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손문을 그 임시 대총독으로 그 추대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임시 약법을 개정하게 돼요. 앞에 언급한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이제 개정해서 임시 약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는데 임시 약법이라는 건 뭐냐면 임시 헌법이라는 뜻이야. 임시 헌법. 그러니까 정식 헌법을 만들기 전에 임시 헌법을 만들어요. 약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거기 내용에서 이제 좀 임시 약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어. 그 중에 두 가지 논의를 좀 보면 하나가 대통령 제도를 할 것이냐, 내각 책임제를 할 것이냐, 요거 이제 논의고요. 대통령 제도를 할 것이냐, 내각 책임제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미국식이죠. 네, 미국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주로 이제 손문, 호한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영국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송교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09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절충을 했냐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송교인의 내각 책임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총톡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프레지던트를 번역할 때 총독이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총독이 되고 누가 총독이 됐어요? 임시 총독은 손문이 됐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방 분권을 할 것이냐, 중앙 집권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했고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어떤 통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일단 이제 손문은 임시 대총독을 추대를 했지만 자,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경 황룡파 정부에 대응해서 그 당시 청조는 잠시 친기 내각에서 쫓겨났던 원세기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원세기에게 여러 가지 정권을 주고 그들에게 그 원세기에게 진압 명령을 내는데 자, 원세기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내려오니까 혁명파에서 그 제의가 들어왔죠. 너희들이 우리 편으로 이렇게 가담을 해주면 원세계를 대통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남북 하이라고 하는데 이애들 원세계가 받아줬어. 원세계 입장 때는 원세계도 이제 친기 내각이 등장하니까 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기 내각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니까 친기 내각에서 원세계가 신고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불려들었는데 원세계 입장 때는 뭐 혁명을 진압을 해봤자 또 자기가 또 언제 토사공팽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혁명파와 손을 잡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세계는 여기에서 이제 배신의 아이콘을 딱 지켜버린 거야. 예전에 한번 첫 번째 배신했죠. 언제? 그 당시 범법파와 약속하고 배신했고 두 번째는 또 청조를 배신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성향이 나는 게 변하지 못해. 잘. 그래서 한번 배신한 사람들은 계속 배신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세기가 나중에 그 대총독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거죠. 대신에 손문은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문이 사임할 때 원세기한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이제 사임을 했는데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사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수도를 남경으로 할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임시약법을 준수할 것. 이렇게 했죠. 수도 남경을 하는 것은 초창기에 그냥 파기됐죠. 원상이 말만 이렇게 해주고 실제로 남경이 내려가지도 않았어. 왜 남경이 내려가지 않나? 자기 근거지니까 북경에 있다는 거 보니까 내려가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북경에 이제 그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핑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경의 수도를 정해요. 그 다음에 임시약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죠. 둘 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당시 혁명파 한계를 볼게요. 초창기 때는 혁명파가 우세했어.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펀파, 구세력의 주도권에 의해 상실했는데 특히 이펀파들은 그 당시 지방 세력의 유지였어요. 이펀파 신사계층들. 일단 이들은 자위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세력이 결집돼 있었고 그 다음에 농민들과 또 연결돼 있었죠. 대중들과. 그래서 이제 이권해소 운동이라든지 그다음 반조세 투쟁, 대미 보이코트 운동 등등등 해서 그 당시 농민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반대해서 혁명파들은 국내 세력이 미비했어. 왜냐면 국내에서는 이제 그 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 손문 같은 여러 유명한 사람들 다 어디에서 활동해요? 해외로 나가잖아.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 얼굴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름은요. 근데 막상 국내 실질 기반이 없었던 거야, 혁명파들이. 자, 두 번째는 통일적인 어떤 지도 능력 결핍. 그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혁명파 안에서도 동맹이라는 이제 통일 조직이 있었지만, 동맹회를 확실하게 손문이 장악하지 못했고, 손문이 좀 약간 독단적으로 운영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불만도 있었고 또 파벌세력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구 관료와 입법화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해혁명의 어떤 견해를 볼게요. 여러 견해들. 이게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신해혁명은 반제 반봉건으로서 이후에 전개된 공화정 국가 결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국혁명이라고 해요. 제1민국혁명. 근데 이 민국혁명은 실패했죠. 한계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황제 지배체제는 폐지했지만 형식적 공화국 만들었지만 실제 형식적 공화국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완성시키는 제2차 민국혁명은 5.4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황제 지배체제가 끝나고 공화정 체제로 넘어갔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 공화제 설립은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위안스카이가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위안스카이 집권은 실제 공화정의 성립이라 볼 수 없죠. 예, 제정의 뭐예요? 연장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실제로 제재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죠. 물론 실패는 하지만. 그래서 공화제의보다는 이제 이걸 계기 위해서 군주제 붕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도 동시에 존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모태동 공산당의 생각인데, 지금 모태동이나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이 신해혁명을 높게 평가해요. 예. 그렇지만 한계도 있죠. 이 신해혁명은 일단은 반신민주의, 반봉건 사회를 극복하려는 어떤 부르주아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렇게 보죠. 전 계층으로 참여하는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고 이걸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보죠. 그래서 있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꿨다는 거예요? 예, 노동자 농민을 중심화 공산당 세력이 메꿨고,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5.4운동을 계기로 해서 뭐죠? 완결됐다. 그래서 이 5.4운동을 뭐라고 하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5.4운동 신민주주의 혁명을 노동자 농민을 중심해서 형성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제 국민당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중국 군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점이 다르죠.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국민당은 어딜 강조해요? 대만은 신해혁명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해혁명 기점으로 해갖고 현대로 분류하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공산당에서는 5.4운동을 강조하죠. 그래서 5.4운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현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당 세력들이 이제 이 5.4운동을 그 당시 부르주아 중심의 혁명이라 이렇게 규정진 것에 대해서 국민당 측에서는 반발로 농민 세력을 포함한 전 민족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동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강자다 동계의 관점을 보면 근본적인 사회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혁명이 나왔지만 실제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 혁명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다. 이게 이제 강자나 동양사 개론의 견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아큐 전쟁이라고 아시죠? 노신이 쓴. 그래서 아큐라는 농민을 관련된 것을 소개했는데, 이 아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을 상징하고 있어. 예전에 중국을.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실속도 없으면서 손이나 빽빽 치면서 허풍이나 들고 그런 게 중국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큐의 모습에 집약이 되죠. 그러니까 아큐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빙둥빙둥 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마치 신해혁명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혁명의 주체 세력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혁명군에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혁명이라는 것이 농민이나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신군이라든지 일부 부르주아 혁명파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정 계급의 중심이었고, 결국에 이 혁명을 통해서 변한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큐 정제의 주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아큐 전쟁에 대해서
나오면서 소재도 해서 신해영의 한계성을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321페이지 26번 문제 볼게요. hun수평가. 자, 321페이지 26번을 보면 다음 기억이 내었던 이유를 두 가지 써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시오. 이곳 이런 계층이 기억의 조치에 대한 인식을 써보고 디귿에 참여했던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철도 국유화의 명령을 내었다. 이 내었던 이유, 포괄적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지방의 부서라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통일적인 철도망을 구축할 수 없다. 이게 포괄적인 이유예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이걸 담보로 해갖고 그 서양 열강대 차관을 빌리기 위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 운동은 이권 회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채 국유화 조치에 반대했다. 자,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철도 국유화는 청조가 열강에게 철도 이권을 다시 내주는 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신사층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이제 일반민도 많이 참가했는데 참여한 배경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민간 철도 부설 요인 중에 일반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 부분도 있어. 누가? 신사들이 지방에 유학자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반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뜯어낸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철도 국유화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돼? 날라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7번 문제 볼게요. 32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다음 기획지역에 봉기가 일어났던 경제적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경제적 배경을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서 말해보고 가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들과 주도단체를 써보시오. 자, 그 당시 철도 국유화 조치에 제일 반발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호남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천성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제일 했고 유혈 사태까지 벌이게 되는데 사천성이 먼저 왜 사천성에서 제일 반발이 많으냐? 일단 철도 부설에 위한 모금한 주식 총액이 가장 많은 데다가 일반인들의 강제 징수한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의 모금액 중 일부를 예금에 두었던 구식은행들이 공항으로 파산됐다는 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상되지 않았던 등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천성에서 제일 반발이 많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경제적 배경. 이학기 반조세와 기하폭등 농민투쟁이 확대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전쟁에 패했잖아요. 청일전쟁이나 이런 그래서 배상금이나 전쟁 비용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되고 특히 청일전쟁은 그 일본한테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이 군수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지만 그걸 대주는 사람들 배상금을 주는 청나라 입장을 뜬 사람이 고통이 심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엄청난 액수에 의한 또 배상금도 있고 신장에 필요할 때 여러 개혁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자금도 부여했죠. 세금도. 자, 이런 것들이 겹쳐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뭘까? 신해혁명이 도화선이 되는 건 뭐예요? 무창봉기죠? 네, 신군들이 주도된 무창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에서 이유, 성공했던 것은 신군의 강력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혁명단체 중에 문학사 공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문학사 공진회는 주로 이제 신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신군 내 조직원들을 꼽아놨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혁명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 문제 보면,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수 보고, 나와 기억의 명시는 권력구조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일단, 가는 무슨 정부죠? 호복군 정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남경에 임시용구가 만들어질 때, 그 전에 전초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호복궁정부에서 통과시켰던 게 뭐죠?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이죠. 외워두세요. 임시작법의 기본이 됐던 거죠, 나중에. 자, 그러면 임시작법을 제정 공포했다. 그러면 나와 기역에 명시된 권력구조 차이점. 뭘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임시정부 대강은 지방의 권한이 강한 게 특징이에요. 지방의 권한. 왜냐하면 호복성을 중심으로 이제 했던 정부고 여러 혁명사들이 지방의 혁명사들이 연합형 형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기 임시작법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여기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책임 내각제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중앙집권적. 네, 좀 약간 반대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면 원세계와 손문의 관계죠. 자, 그 권세계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니까 손문은 원세가 타협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역사적 용어로 남북의하라고 하죠. 남북의하, 의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이 내걸었던 이유, 자 수도인 남경기적 등 조건 등 원세계 임시 대총독 자리를 양보했다. 자, 그래서 수도를 남경을 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북경은 원세의 기반이죠. 근데 북경의 수도를 하면 원세의 권력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켜졌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세에 거부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세계는 임시정권 남경 결정된 북방의 질서 문란이 우려됐고 열강도 수도를 북경에 둔 걸 원한다 하면서 이를 거부했고 그 당시 그 북경에 있는 자기 군대를 시켜가지고 군사 변란을 일으켰죠. 친위 쿠데타 비슷하게.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해갖고 계속 북경에 수도를 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장 넘어가요. 30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위안스카이 당시 이제 정치 상황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 이 당시 이제 그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위안스카이가 집권할 당시 국민당이 압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국민당은 우리가 생각한 D에 나와 있는 국민당과 달라요. 계통이 손문이 조직한 국민당이 아니라 송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송교인이 조직한 국민당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압승하니까 국민당 영수였던 송교인을 암살시켰죠. 국민당 만회시켰어.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동맹이 계열에 그다음 이제 지방 총독들이 지방 장관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예. 그렇지만 그것 또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열군이나 항은 같은 원세계 타도의 군사를 일으켰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유, 일어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국민당이 압살하니까 원세계가 국민당의 영수 송교인을 압살과 동시에 국민당을 매수 협박 등등 이런 거에서 이제 지방 장관들을 축출하고 파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졌죠. 그래갖고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권력구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겠어요?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임시약법은 총독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죠. 내가 내각 책임적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총독의 권한을 확장을 명문화시켰고요. 대신에 의회의 권한을 대폭 삭감을 시켰다. 그래서 신약법에 의해서 구정된 위헌 입법원은 총독이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된 참전 대신으로 있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 국민대회에 선출되는 게 아니라 총독이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예요? 유신헌법 때 그 유정회라는 그 단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구성된 단체가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입법권은 박탈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 이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그 신혁명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제2혁명이나 그 다음에 신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냐. 그거는 일단 인민 대중들이 그런 의식이 아직 없었어요. 혁명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이제 그런 혁명 운동가들도 대중소의 혁명이라는 것을 뿌리내리지 못했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북경 정부의 원세계는 자금이나 군사력이 막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세계에 끌려다니는 그 구조가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그 혁명파 동맹의 부분인데 여기도 은근히 꽤 많이 나와요. 원래는 이 장을 먼저 하고 이제 신해혁명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순서가 거꾸로 됐긴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가 그 입수한 정보에 보면 이번에 들어가신 교수님 있죠? 이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그 정협 관련된 문제를 냈다고, 그죠? 정형됐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봐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예, 저도 잘 모르는 분이 그런데 하여튼 이제 속은 셈 치고 한번 봐두죠. 일단 자, 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요런 테마에서 좀 나올 수가 있어. 요 부분에서. 자, 그러면 혁명파의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왕파죠. 보왕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왕파는 예전에 범법 자강파들이야. 대표적인 게 캉웨이나 그다음 양계차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범법 자강을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어요? 일본어 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왕파들은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에 있는 공화파들과 대립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신민총부를 만들고 신민총부를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청조를 인정하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죠. 그래서 청조 탈호를 반대하는,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청조를 없앨 경우에는 국론 본연을 더 초래할 수 있고 열강의 식민지를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청조 안에서 개혁을 주장을 하기 시작한 파들이 보왕파고, 대표적인 이들의 신문 기관지가 신민총보라는 기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민총보와 대립되는 그 기관지가 혁명파의 민보죠. 그래서 신민총보와 민보 간에 여러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캉웨이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제자였던 양계초죠. 양계초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근데 이 양계초는 좀 약간 사상적 변화가 있었는데, 초창기 이 사람도 뭐예요? 보왕파였어.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근데 신해혁명 이후에 계기도 전후로 해갖고 뭘로 바뀌냐면 공화파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자기 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청조를 계속 충성한 데 반해서 이 양계초는 뭐냐면 좀 약간 태도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양계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되게 많이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 진화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양계초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 학살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혁명파를 볼게요. 이 혁명파는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면, 이 동계나 이런 책에 보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갖고 형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전에는 혁명파의 영수였던 그 손문도 청조의 일말의 기대를 걸고 나름대로 이제 이홍장한테 편지를 보내는 등 나름대로 청조 안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진 걸 보고 더 이상 청나라는 이제 뭐냐면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떨쳐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범법파하고 혁명파가 갈려져 나왔고, 그 다음에 혁명파가 이제 나중에 그 최초의 그 조직을 만들죠. 이게 뭐냐면 흥중회죠. 그리고 거화운동을 계기로 해서 거포운동이나 거화운동을 통해서 하흥회나 강북회 등등 여러 혁명 조직이 형성이 되고, 결국엔 1905년에 독립된 단체가, 통합된 단체가 만들어지죠. 이게 동맹회죠. 동맹회. 이렇게 이제 발전돼 나가는데, 그러면 혁명파 내용을 좀 볼게요. 혁명파의 이제 최초의 조직은 기록상 하와이 흥중회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와이 흥중회가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그래서 청조를 무너뜨려 중국에 산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흥중회가 있고, 그다가 이제 대륙에서 강주 지역에 이제 손문이 나와서, 손문이 하와이 있을 때 만든 거고, 손문이 원래 이 사람이 강동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강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 흥중회죠. 중화를 흥하게 한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사천 지역의 조직이었던 보이문사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지고 나머지 이제 얘기하겠지만 흥중회 외에 하흥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체들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하흥이나 강북회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1905년에 동맹회를 만들죠. 네, 동맹회. 이 최초의 그 혁명 조직에 대해서 학계에서 좀 약간 의견이 있어. 최초 혁명 조직을 하와이 흥중회로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록해 보니까 하와이 흥중회가 아니라 보이문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흥중회 활동을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 흥중회와 그 뒤에 통합된다 이제 동맹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그래서 이 흥중회는 활동을 좀 보면 이들은 손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해복, 민국수를 목표로 해서 비밀교사 조직을 이용해서 뭐 강주거벅이라든지 그냥 해주거벅 이런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밀결사라는 건 어떤 조직하냐면 해당 조직, 해당.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당 조직이 많다고 했죠. 해당 조직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해당 조직은 태평천국 운동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손문에서도 이제 혁명운동에 참여해요. 예. 그래서 이 해당 조직은 상당히 반청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강주거벙은 어디냐? 강주는 강동성의 뭐야? 성도죠. 예. 그래서 강조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최초의 혁명운동이에요. 1894년. 네, 이러는데 밀고도 실패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손문이 그 해로 망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거벅인데 해주거벅은 어떤 지역이냐면 강동성의 한 지역이야. 그 지역에 또 거벙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제대로 안 되고 해당을 이용해서 이제 해주거벙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2차 거벙이죠. 그래서 강주거벙과 해주거벙은 흥중회 당시에 했던 거야. 흥중회 당시. 동맹회가 아니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손문은 초창기 때 혁명 방식이 뭐였냐면 그 변경혁명론이라고 했어요. 변경혁명론. 예. 변경혁명론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청조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혁명을 통해서 근거지를 마련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혁명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강주라든지 그다음에 해주라든지 이런 지역은 청조 입장 올 때는 상당히 뭐예요? 남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저 베트남 남쪽에, 베트남 북쪽에 그 국경선에 있는 지역이죠. 청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는 변경혁명론을 주장했고 주로 이제 변경혁명을 할 때 주로 누굴 이용했냐면 해당을 이용했어요. 해당. 근데 이 해당 세력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너무 조직적이지 못해. 산발적이고 근데 돈에 의해서 좌우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배신을 잘해. 배신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매수하려면 막단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직 기반이 뭐예요? 군사적 기반이 상당히 악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이제 그 항포 군간사관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해당 조직을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병방에 있는 객군 조직들 이런 것들 이용을 했는데 자 뭐 하여튼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사람의 이제 손문이 그 강주에 이제 거벙이 실패한 후에 어디로 망명 갔냐면 잠시 런던으로 갔어. 런던 갔다가 그때 이제 천국 공사관한테 잡혀가지고 억류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억류되면서 풀려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 위해서 국제적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문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풀려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대형박물관 가거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삼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이제 그때 수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주 런던 대사관 피납 사건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화운동을 보죠. 거화운동. 이 거화운동은 그 상당히 중요해요. 혁명파 형성이 상당히 중요했던 건데
이 거화 운동과 함께 같이 이제 동시에 펼쳤던 운동이 뭐냐면 거법 운동이 있어. 그럼 거화 운동은 누굴 반대하는 운동일까요? 아라사. 누구죠? 러시아. 거법은 뭐냐면 벅국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어는 파구어라고 해요. 파구어. 좀 예전에 중국어를 좀 배웠는데 파구어가 이제 중국에서는 프랑스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를 반대하는 운동이야. 그럼 거화 운동은 왜 일어났냐? 그날 러시아가 의아하다는 사건 이후에 만주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북만주 철도가 자기 재산이니까 그걸 보호한다고 이제 파견했는데 문제는 의아하다는 사건이 끝난 후에 이걸 철수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대가 결성이 되고 그 의용대가 결성이 되니까 이제 청주에서는 이건 러시아를 핑계로 청나라에 대항한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줘서 이들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다? 청나라의 문제다. 러시아 같은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공격하냐? 청나라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러면 청을 타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혁명파의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을 거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거법운동은 이제 그다음 강서성에서 그 해당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해당 봉기를 일어날 때 이제 그때 막 그 프랑스에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강산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 뭐냐면 프랑스의 재산들을 많이 침탈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랑스가 여러 가지 권리를 요구하면서 뭐냐면 프랑스에 대한 반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거법 운동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뭐 하여튼 이 거화 운동을 탄압하는 계기에서 청주와 제국주의 모순이 포면화되고요. 그래서 청주의 무능력, 혁명파의 주장, 반제국주의 혁명파들이 이제 뭐냐면 반제국주의보다는 청주를 타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은 이 거화운동 때 그 청나라가 탄압을 하니까 그에 반발해갖고 반발 대신에 뭘 하냐면 장발을 하게 돼요. 예. 이게 의미가 상당히 깊죠. 반발은 누구를 충성하는 만주족을 충성하는 청나라 충성한다 의미고 장발은 청나라가 개기겠다, 대항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에서 유학생 안에서 조낭파와 혁명파를 구분하는 것은 딱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학교 가면 얘가 공부 잘하겠다 못하겠다 보면 머리 색깔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염색했냐 염색 안 했냐 구분하잖아. 그 당시 마찬가지고 얘가 종합파나 아니면 혁명파나 그 구분은 뭘로 구분한다? 장발이냐 변발이냐 이걸로 구분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예전에 예문으로 나왔어. 거화운동 할 때 예문으로.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한번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거화운동, 거법운동을 계기로 해서 여러 혁명단체들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이때 이제 구성이 돼요. 항해, 강복회, 과학보습소, 예국학사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은 이제 이런 거화운동이나 오사운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은 거화운동, 오사운동 이런 것들 중요시 여기지만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아. 왜 다루지 않냐면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중국 내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운동 일본을 비난하는 배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초기 때는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있어. 그러다 이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탄압을 하죠. 왜 탄압을 하겠어요? 이게 초기의 모습은 뭐냐면 그 반외지만 이게 심리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반정부로 넘어갈 수 있어.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과거 역사에서 거화운동이나 신해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사운동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는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뭐냐면 반외세적인 운동에.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 자, 그러면 혁명 조직을 볼게요. 혁명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별로 조직이 구성이 됐다. 왜냐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뭐예요? 말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혁명 조직이 지역 의식과 결합돼 갖고 지역별로 구성이 되는데, 자, 여러 혁명 조직들 좀 보면 하흥회가 있어요. 하흥회. 하흥회는 이제 그 하흥이나 송고인 같은 사람들이 조직을 했는데,
여기 이들이 내걸었던 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데 구제단료 그다음에 부흥중화야. 야, 그래서 구제단료 부흥중화는 뭐냐? 구제단료 뭐예요? 구제할 때는 단료는 뭐냐? 오랑캐죠. 만주족이죠. 만주족을 구축한다는 뜻이죠. 구축한다는 건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구축국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이제 민간 자본이 있는데 민간 채권이 있는데 국채가 들어와서 국채가 민간 채권을 몰아내는 구축국가라고 하는데 몰아낸다는 뜻이야. 그 오랑캐를 몰아내고 부흥중화는 중화를 회복하자, 한족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들도 이제 그 구제단료 부흥중화를 내세워서 그 당시 해당하고 연락을 해서 그 당시 그 서태후 70일 생일 기념회에 장사에서 봉기에서 호남성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기민이 누설로 그 뭐냐면 탄압받게 되고 이때 항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이제 1904년에 조직했던 강복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강복회는 이제 그 뭐냐 최원배, 장방리 이제 주도했던 곳인데 또 양쯔강 하류를 중심으로 해갖고 조직을 했죠. 강소성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강복 항족, 한족을 해방하고 하나사나 우리의 영토를 되찾자. 누구부터 되찾아요? 만주족부터 되찾자 하면서 그 당시 한족 중심의 종족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이제 내세웠고요. 농민 요구를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지단 조직들 보면 가학보습소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최초 군대나 학생사회 결집을 도모했던 혁명조직으로 발전하려고 했던 조직이고요. 후에 일진에도 계승했던 조직이고 자 예국학사가 있어요. 예국학사 상해에서 조직했던 조직인데 그 당시 이제 국내 청년들 수용해서 학생운동을 지원하고 최원배나 장병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했고 소보안을 발생했다. 이 소보안은 뭐냐면 그 당시 예국학사에서 그 기간제가 뭐냐 소보야. 소보 기간제가 소보인데 이 소보를 중심으로 반청 활동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그 밑에 있는 추용이라는 사람이 혁명군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혁명군 책자를 이 소보에 게재를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그 뭐냐면 이걸 계기로 해갖고 추용과 그 섬을 썼던 장병리 투옥을 당하는 그런 피살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소보안이라고 해요. 소보안. 그래서 여기 안자가 붙는 건 중국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만이라든지 그 교환이라든지 안자 붙은 다 사건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했던 공진의 문학사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남성인 호국성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조직들인데 이 조직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신군에 들어가서 혁명사를 침투하는데 뭐냐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창혁명 때 초기 중심 단체는 요 공진의 문학사 중심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그 여러 혁명 단체들은 청조를 타도하기 위해서 선전 책자를 많이 발행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용이라는 사람이 혁명군을 이제 뭐냐면 팜플렛을 만들었죠. 그래서 청조의 전제 지배를 벗어나 중국인들 천부의 자유평등권 회복을 통해 그 공화국 건설 주장했는데 이것을 소부에 게재해서 나중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 소보안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추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추용은 일본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거화 운동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귀국해서 상하이 예국학사에 가입을 했다가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소보안 사건 때 2년형을 선고받아요. 2년형 사는데 옥중에서 숨지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에서는 이 추용을 상당히 높게 봐요. 예. 하여튼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진천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천화라는 사람은 이제 하흥해운이에요. 그래서 경세종이나 맹하도 같은 선전책자를 발행을 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자살하죠. 왜냐면 이제 일본 유학 중에 그 당시 일본 문부성에서 반포한 중국 유학생의 단속 규칙에 항의를 해서 항의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야사의 신문이
방종하고 비열한 등의 비하 기사를 신으니까 이에 분격해고 유서를 남기고 30살 나이에 바다에 투신 자살했다고 그래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당시 그 혁명파가 널리 확산됐던 또 배경이 뭐냐면, 너을 전쟁이야. 너을 전쟁. 이 너을 전쟁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인은 중국인은 일본인은 상당히 뭐냐면, 충격이었어. 상당히 베트남 지식인도 열광을 했고, 왜 열광을 했겠어요?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인 러시아를 깼잖아.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 지식인들도 큰 영향을 받았죠. 아시아가 유럽을 깼다. 유럽이 절대적이 아니다. 그럼 아시아가 왜 유럽을 깼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냐? 이건 전제군주제에 대해서 이폰군주의 승리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제군주 국가고 이에 반해 일본은 이폰군주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양의 승리로 해석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를 깨야지만 중국이 발전될 수 있고 유럽의 국가와 함께 천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혁명파에 큰 영향을 줬다. 너을 전쟁이.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캉웨이의 공유운동을 좀 이렇게 공교운동.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이 캉웨이 공교운동은 뭐냐면 그 당시 캉웨이가 이제 노망이 들었는지 이게 말년에 좀 약간 이상한 운동을 펼쳐. 공자를 숭배하는 사상을 하자. 그래서 공자를 예전 사상가가 아니라 이제 공자를 교주로 해서 공자를 중심한 공교를 만들어갖고 국교화하자는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교부와 교회, 공자문을 세우고 모든 향가, 시에 공교회의 장으로서 제주노사를 둘 것을 요청을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강서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나중에 없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공화정치가 이제 설립되니까 헌법총화에 또 공자의 도를 국민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공교를 국교화하자고 추진하게 돼요.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자기 제자였던 랑치차오가 어때요?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신민총보라는 내용에서 공자는 훌륭한 사상가는 인정한다. 근데 공자를 종교로 이렇게 교주로 섬기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종교가가 아니라 일종의 유명한 사상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승과 반대된 견해를 표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랑치차오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은 초창기 때는 이폰파였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혁명파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형성평가 321페이지 24번 문제 볼게요. 자, 24번 문제 보면 다음 기획의 잡지를 써보고 니은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혁명단체를 말하고 이때 소문이 내었던 변경문의 의미를 써보고 가단체가 이 혁명론을 일으켜서 봉기했던 두 가지를 써보시오. 자, 여기에서 망명 중에 1번에서 양계초는 잡지를 이용해서 저술 활동을 진행했다. 이때 이제 잡지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는 상보라고 돼 있는데 상보보다는 신민총보다 쓰세요. 요거는 좀 약간 상보보다 신민총보가 더 알려져 있는 단체예요. 자, 그 다음에 범법론자는 정조를 인정하고 입헌군주를 주장하고 청주의 타도의 혁명에 반대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유는 혁명이 혼란과 국열 분열을 더 초래하고 열강들이 중국을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신민지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혁명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미를 쓰면, 이 변경혁명론 여기 제도 안 썼네. 변경혁명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혁명을 그 청주의 중심부에서 일으킨 게 아니라 청주의 영향력에서 덜 떨어진, 그러니까 좀 미치지 않은 곳의 변경 지역에서 일으키고, 그걸 혁명의 근거 일으킨 다음에 그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뭐예요? 혁명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거죠. 이게 변경혁명의 주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변경혁명은 봉기 2개. 물론 이제 손문이 살아있을 때 이 변경혁명론에 입각해갖고 한 10번, 11번 정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다 실패했어. 해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동원해서 했지만 다 실패했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임용고시 정도에서 기억할 거는 초창기 1차 봉기였던 강주 봉기하고 2차 봉기였던 해주 봉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해주 봉기에서 이제 사용했던 깃발이 뭐냐면 청청백일기거든요. 청청백일기는 뭐죠 지금? 대만의 국기잖아. 대만. 지금 중국 공산당 국기는 뭐예요? 오송홍기죠, 오송홍기. 예.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상식적인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거에서 나중에 동맹을 결성하고 나서 이 손문의 변경혁명을 다 지지했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손문이 지도력이 좀 약했거든. 그리고 또 그 동맹이라는 단체가 여러 산하 단체도 모여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여러 파벌들이 형성돼. 그래서 그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게 있어요.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그 단체에서는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장강혁명론 주장이에요. 장강이 양쯔강이죠. 장강혁명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변경지역보다는 그 당시 경제적 중심지인 양쯔강 지역의 중심을 장악을 해서 청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는 장강혁명론의 그 대두는 그 손문의 변경혁명론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손문이 확실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동맹의 조직을 장악을 했으면 그런 논의가 없었겠죠. 근데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다는 건 손문의 그 지도력이, 그 다음 조직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볼게요. 25번. 자, 25번 문제 보면 여기 보면 너엘 전쟁은 당시 혁명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니은을 구성한 세계 혁명 단체를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예전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너엘 전쟁 중국 혁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줬다. 아까 시험에 것처럼 혁명파는 이걸 전제군주에 대한 이폰군주의 승리로 보고, 유럽에 대한 동양 승리 간주하여 혁명운을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성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동맹회는 1905년에 조직이 됐는데 흥중에, 하흥에, 강복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삼민주의를 내걸었어. 삼민주의 민보 있죠, 민보. 그 당시 혁명의 기간제의 민보였는데 거기에 공포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구삼민주의하고 신삼민주의 비교하는 거 나왔죠. 그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정리해보고, 여기에서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민족주의는 뭐예요? 만주를 타도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권주의는 공화국을 수립하는 거고, 그래서 재벌을 이제 뭐냐면 위안스카이를 타도해서 이제 공화국을 위안스카이 아니고 청주를 타도해서 공화국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주의예요. 예. 민생주의는 이제 약간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민생주의는 어떤 내용이냐? 직권평등이라고 하죠. 직권평등. 평균 직권, 직권평등인데, 일종의 토지의 공개념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해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 그 19세기 말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리카르도의 지대도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자본의 이익과 노동의 이익이 증가한다 해도 결국에 그 이익은 다 어디에 수통합된다? 지대에 다 수통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의 지가는 뭐야? 계속 상승을 하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갖는 건 아니죠. 그 이익을 다 사회적인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할 때 단지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료소득을 얻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토지의 지가 상승분을 뭐죠? 국가가 한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수에서 그걸 뭐냐면 그 사회복지에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가의 차익을 뭐냐면 한수를 해가지고 국가가 사회복지나 이런 데 쓰자 이런 것이 헨리 조지의 사상인데,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갖고 주장한 것이 직권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렇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죠?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만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도 건물 하나 몇 개 있으면 여기 오진 않았겠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민생주의를 쓰시면 되겠죠. 이 민생주의 이제 내용을 이제 쓰면 그 직권의 평균, 즉 천하의 땅값을 일정하게 하고 현재의 땅값은 소유자가 갖게 하되 혁명 후 오른 땅값은 소유자가 갖게 하되 혁명 오른 땅값 국가가 한수해서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혁명을 이루는데 쓰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민생주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게 시간이 다음 테마가 동맹의 결성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동맹의 결성 요걸 넘어가는데 그냥 건너뛰다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성별로 중시한 혁명의 조직을 넘어서 전국적인 차원의 혁명 조직의 필요성 등에가 그다음 일본 유학생 혁명적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동맹가 이제 1905년에 결성이 됐죠. 그래서 통합 조직은 에워두시다겠죠. 그래서 홍중회, 하흥회, 강복회. 그래서 홍중회는 손문희 조직 같은 조직이고 하흥회는 송교인. 그다음에 그 강복회는 그 최원배 그렇게 이제 조직했던 단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령 이거 외워두세요. 예. 이것도 참 못한데 홍중회도 쓰세요. 홍중회 증이 아니라 중으로 붙이세요. 중으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강령 그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강령 내용인데 자 보통 중국인들은 16자 강령을 좋아해. 내자 끊어갖고 뭐냐면 16자로 이렇게 어떤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거기 나와요. 자, 구제단료 아까처럼 오랑캐를 몰아내고 회복중화, 중화를 회복하고 창립민국을 세우고 평군집권, 예, 이렇게 이제 집권이죠, 집권. 예,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구제단료, 회복중화, 창립민국, 평등집권인데 구제단료와 회복중화는 삼민주의 어디에 해당할까요? 민족주의에 해당하죠. 창립민국은 민권주의에 해당하고 그다음 평등집권은 민생주의에 해당하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 강령 16자 강령을 어디에 실었냐? 민보에 창간해. 민보에 실었죠. 민보. 그래서 혁명의 그 당시 동맹의 기간제 민보였어요. 그래서 민보에 실었다. 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보의 발간사를 통해서 구삼민주의를 제창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삼민주의도 여러 개 있어요. 구삼민주의, 신민삼민주의 외에도 그 몇 개의 삼민주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갈 필요 없고 동계나 한중위에 정도 나와 있는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두 개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구삼민주의는 동맹가 결성한 당시에 그 만들어졌던 게 그 구삼민주의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민족주의는 그 당시 청나 지배 당시였으니까 이민족에서 만주를 타도하자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민권주의는 전제 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결성하는 주권제민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과 총독제, 보통선거과 위에 설립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민생주의 아까 말한 것처럼 매수가 매도가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가 해소하자. 그래서 평등 집권, 평균 집권 이런 말인데 둘 다 맞아요. 저는 이제 잠시 착각해서 평등 집권과 평균 집권을 다르다고 예전에 설명했는데 찾아보니까 원문 찾아보니까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병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평균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어순하고 우리나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신삼민주의는 예전에 15년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자, 이건 제1차 국공합작을 계기로 해갖고, 공표했던 건데, 자, 일단 민족주의는 오족통합. 자, 여기서 오족이라는 건 뭘까요? 오족은. 중국은 다민족 국가죠. 네.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니까 다민족 국가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은 그 민족은 뭐야? 한족이고, 그 다음에 장족, 해족, 몽골족, 그 다음에 이제, 장족, 해족, 몽골족, 만주족. 이렇게 5개가 오족 통합이야. 이 오족 통합은 왜 바뀌었냐? 신해혁명 끝나고 나서, 손문은 한족만의 국가를 구성하려고 했어, 처음에. 근데 그걸 가만히 이제 딱 통일하고 나니까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청나라 정부를 뒤엎고 한족만의 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멍청한 짓이야. 왜 멍청한 짓이냐? 자, 이건 뭐냐면 한족만의 국가를 구성하면 그동안 청나라가 확보했던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손실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뭘 하냐면 오족 통합을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족만의 국가가 아니라 뭐죠? 오족이 중심으로 다민족 국가다. 그래야지 뭐냐면 청나라가 예전에 확보했던 땅이 다 누구 땅이 된 거야? 중국 땅이 된 거야. 이 문제를 예전에 누가 이제 그 지적을 했냐면 랑개초가 지적을 한 거야. 랑개초가. 그래서 신해혁명 전에 그 당시 그 혁명파들이 한족만의 국가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그다음 양계초가 그걸 지적했죠. 만약 한족만의 국가를 건설하면 우리 땅은 많이 손실될 거다. 우리가 손해 본다. 그러니까 막상 또 혁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양계초 말이 옳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오족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 다민족 국가를 결성하다 보니까 방해가 뭐가 되겠어요? 반제국주의죠. 반제국주의. 제국주의 국가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민족 국가를 설립 못한다. 그래서 민족 해방, 민족 평등 이런 것들도 강조했고요. 그다음 민권주의 같은 경우는 신해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막상 형식상 공화국이 됐지만 제대로 안 됐죠. 왜? 군벌 세력, 그 다음에 이런 반봉건 세력들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반봉건, 반군벌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부결권 같은 그 사건을 주장하고 5건도 분리를 주장하죠. 5건 분리. 그래갖고 이제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5건 분리를 주장하잖아요. 네, 손문이. 이 5건 분리 사상은 지금 대만에 나와 있죠. 우리는 보통 3권 분리하잖아요. 대만은 5권 분리야. 다 손문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예전에 남경정부 국민당이 이제 잠깐 집권할 때 남경정부에서 5권 분리까지해서 이제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민생주의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그 민생주의에서 그 경작대의 토지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의 자본 집중, 민중 복리 추구 이렇게 있는데, 자. 예전에 평균 집권은 뭐냐면 매수가 매도가의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에 회수하는 거죠. 근데 이때 평균 집권은 의미가 달라요. 경작자에게 뭐냐면 토지를 분배한 경자 유전이죠. 예. 그 다음에 토지 기업 독점 대기업의 어떤 국유화, 이거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향, 자본 절제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그래갖고 이런 평균 집권 자본 절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런 것들은 뭐에 영향을 받으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제1차 국공합장은 사회주의 세력들과 연합을 했죠. 공산당 세력들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손문은 이제 혁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손문의 정통적인 혁명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변경혁명론이었죠. 근데 이에 반발해서 동맹의 중부총회에서는 장강 혁명론을 내셨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변경혁명론과 장강혁명론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어떤 분이 이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 요번에 나온 교수님이 여기 되게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변경혁명론, 장강혁명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강자중국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자중국사 찾아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변경혁명론, 그래서 주로 이제 베트남 인적의 서남 변경 지역, 주로 강동, 강서, 그다음 기주, 사천 등등등에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호남, 강서, 경기 지역 등등등 익힌 거죠. 총 한 10번, 11번 익혔어. 다 실패했죠. 그 중에 눈여겨볼 봉기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봉기인 강주 봉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뭐냐면 해주 봉기가 있다고 했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아강 봉기도 유명해요. 강주 항아강 봉기 뭐 그게 한 두세 가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혁명전개 3단계 방안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이제 국민당 정부에서 장개석이 많이 이용했던 게 이거거든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정부 건국 대강이 명시되어 있어요. 손문이 이제 책 썼던. 그래서 손문은 이제 국민혁명 또 국가건설을 구상을 하면서 세 단계를 거치자고 주장해요. 군정, 훈정, 그다음 현정 이렇게 했는데, 먼저 군정 단계는 뭐냐 하면 먼저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단계야. 되게 이제 요때는 아직 초창기 때니까 되게 한계성의 일부 지역을 그러니까 장악을 해서 군이 뭐냐면 통치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2당 건국시기야. 2당 건국이 뭐야? 당이 건국하는 거죠. 당이 곧 국가인 시대야. 그래서 이제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 행정을 총괄하고 청주의 폐단을 일수하고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주변에 있는 군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군이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군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중국은 땅이 넓죠. 그 때문에 혁명세력도 이 넓은 땅도 한 번에 장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군벌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을 해갖고 거기서 힘을 키운 다음에 전국 정부도 이렇게 전국적인 정부도 이제 커나가는 그런 구상을 했던 건데, 이 초기 형태가 군정이었다. 그래서 그 예가 든 게 뭐냐면, 이제 손문이 신해혁명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혁명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자리 잡았던 곳이 뭐예요? 강주 지역이죠. 강주 지역. 예. 그래갖고 세 번에 거쳐서 강주 지역에 군정부를 만들잖아.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훈정 단계는 뭐냐면 약법 단계요. 그러니까 임시 헌법이 이제 필요했던 단계죠. 되게 6년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당치국. 이거는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당, 국, 정의 일치야. 3당 일치. 지금 나라면 이제 한국당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거나, 뭐 우리당이 새누리당이 아니 이제 열린우리당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어떤 당정 회의가 곧 뭐가 되는 거야? 국가의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되게 이제 한계성을 장악하거나 초보적인 기본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고 했다. 근데 이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장개석이죠. 장개석은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죠. 뭘요? 훈정통치를 했죠. 훈정통치. 그래서 당이 국가고 정치인. 그러니까 이 당의 뭐냐면 장개석 총독이 국가 전체를 당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초창기 때는 훈정이 이렇게 이제 했지만 반발이 많았어. 제일 반발이 많은 게 뭐냐면, 훈정대로 하자면 뭐가 있어야 돼? 약법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장개석은 약법 없이 그냥 법 없이 통치하거든. 그래서 반발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법을 만들어, 나중에. 약법을. 예. 그래갖고 이제 약법 체제가 1949년까지 가요. 약법 체제가. 그래서 정식 헌법은 넘어간 것은 49년 이후야. 근데 49년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을까요? 이미 중국 대륙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중국 공산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헌정, 정식 헌법 단계죠. 그래서 혁명군이 군사권, 행정권을 폐기되고, 이제 국민이 대총독,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헌법에 입각한 정치시, 오늘날 말하면 정상 국가가 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헌정 단계야. 그래서 이렇게 군정, 훈정, 헌정 이런 3단계를 거쳐갖고 뭐냐면 국가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손문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손문이 그 당시 깔려있는 그 생각은 밑바닥에 뭐냐면 우민론이죠. 백성들은 무식하고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줘서는 안 된다. 선거권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듬은 다음에 뭐죠? 그 마지막 헌정 단계에 가서야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 참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민관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받고 그다음 넘어가서 자, 그 손문과 이제 동맹의 역할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손문은 그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통론이나 신정통론, 이 정통론은 주 대만학계 견해고 신정통론은 공산당학계 견해인데 공산당 대륙 쪽의 견해지만 대륙의 견해인데 그 공통적은 손문은 상당히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통론에서는 대만에서는 손문, 흥중의 그 다음에 동맹의 이런 역할을 강조하고 그 밖의 인물이나 단체, 정치생활, 세력 역할을 되게 상당히 낮게 평가해요. 마찬가지로 신정통론은 이제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건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면 일단 손문과 흥중의 동맹에는 한계가 있어. 왜 한계가 있어요? 부르주아 혁명이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걸 바탕으로 한계를 기초로 해서 그 바탕으로 또 누가 등장한 거죠? 모태동 중심의 공산당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르주아 혁명, 그 다음에 프롤레타 혁명, 그렇게 이제 넘어간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모태동.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공산당의 중심의 혁명 그 전 단계로서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중국의 손문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모태동과 함께. 예. 특히 이제 그 손문의 아내가 누구예요? 송경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경련. 이 송경련은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 가서 부주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근데 이제 이 정통론과 신정통론을 비판하는 견지. 그러니까 손문의 어떤 그 뭐냐면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구미학계에서 많이 지적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하와이 흥중회가 그 최초 부르주아 정치단체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초 혁명단체는 보이문사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다음 양고은이 이제 그 결성한 보이문사가 하와이 흥중회보다 2년 먼저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주봉기 당 때는 그 흥중회가 이제 중심의 강주봉기 계획은 단순히 반청 그 운동에 불과하지 이게 오늘 그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운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맹회가 분열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동맹회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장갑혁명론이 뭐 변경혁명이 혁명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인물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다 손문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정통론, 신정통론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강좌에 있는 내용이에요. 강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심층학습 강의의 공교운동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이제 군부의 통치 부분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하죠.